요 전자칠판 지난번에 우리 방송 보고 연락 온 거 알죠? 나 아는 선배한테 대호씨 전자칠판 이거 얼마짜리야? 어서 샀어. 웃겨가지고 전자칠판이 아니고요. 예, 수동칠판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고 뭐 경기 침체가 오내 만에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지는 기업들, 기대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또 이제 핵심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준비한 거고요. 이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꼽아본 건데 딱 7개 기업만 한번 꼽아볼게요. 최근 한 달 사이 요거 한 7월 첫째 주 기준이어서 요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준은 연간 실적하고 지나간 2분기 실적, 아마 이제 어닝 시즌이 돌아오는데 지나간 2분기 실적은 제외를 하고 미래 실적을 볼게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어차피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 실적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 3분기 실적하고 연간 요것만 체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익은 추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왜? 주가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혹은 1, 2년 뒤에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할 텐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나간 실적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는 작업. 우리의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과거 실적,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아서 미래 실적도 더 좋아지게 나타날지, 나빠서 더 나쁘게 예상을 하게 될지, 혹은 좋았지만 미래 실적은 안 좋을지, 나빴지만 미래 실적은 반대로 좋아질지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실적은 예외로 하고 3분기하고 연간 실적을 놓고 볼게요. FN 가이드에 의뢰를 해서 이 데이터를 소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S-오일이 나왔습니다. S-오일 기업 탐방은 아니더라도 주유소는 가봤잖아. S-오일이 뭐 하는 회사는 다 알잖아. 정유회사. 그러니까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도 팔고 경유도 팔고 등유도 팔고 이런 회사. 자, 근데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1개월 전 대비, 요거는 이제 3분기 추정치인데 13% 높아졌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우리가 전에 추정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숫자를 높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7,733억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 전년 대비로는 요거를 YOY라고 하죠. Year on Year. 전년 동기 대비 40%나 성장하는 숫자가 예상이 된대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2022년 실적은 2021년 대비 73% 증가를 한대. 이것도 한 달 전보다 눈높이가 10% 높아진 겁니다. 유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정제 마진. 모든 기업은 다 이윤, 그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유가가 높아지니까 정제 마진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돈을 긁어 모으겠죠. 전쟁 계속 길어지고 있고 항공유 수요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아 경쟁 정유사들의 뭐 설비 폐쇄 계획도 있다고 해서 정유 제품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 같다 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S-오일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 6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거의 25%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 요거를 알고 모르는 데서 일단은 뭐 주식 투자 경력이라든지 그게 좀 갈릴 텐데, 주가는 뭐라고 했죠? 선반영. 선반영도 있는데 주가가 그냥 이렇게 되면 좋아, 올라야 좋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혹은 과거보다 좋은 실적,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해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자 2022년 들어서 여기 얼마요? 뭐 한 8만 원대 초반 있던 주가가 12만 3천 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 반영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실적도 좋아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플래닛, 리퍼블릭 K가 인수를 한 최근에. 그래서 플래닛이 요거 시각화를 아주 잘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볼 텐데, S-오일의 연도별 영업이익입니다. 연도별 영업이익. 근데 여기 보면은 2022년, 여기는 23년 되고 24년이겠죠. 자,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피크아웃. 피크아웃. 자, 22년 눈높이가 원래 한 여기쯤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또 높아졌어. 또 높아진대. 근데 그럼 뭐 하냐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감익이 되는데, 즉 이익이 줄어든다는데 지금 2022년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개월 안 남은 22년에 눈높이가 높아지면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주가가 이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해야지 반등을 할까요? 이게 23년 눈높이가 올라와야 되고 24년 눈높이는 더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보여져야 주가는 이른바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라는 게 생길 텐데 그러려면 뭐 국제유가가 배럴당 뭐 110달러가 아니라 뭐 130달러, 150달러 뭐 그러면 이게 다시 우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겹게 많이 듣는 피크아웃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 S51이랑 거의 비슷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는 순수 정유회사는 S51,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 정유회사는 SK이노베이션. 근데 얼마 전에 그 물적 분할로 SK온이라고 회사를 하나 떼냈죠. 밑에다가 물적 분할을 해서. 자,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여기도 실적 추정치가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9.5% 눈높이 높아졌습니다. 연간 추정치도 10%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한 3분기 추정치만으로는 9,111억 정도가 된대요. 영업이익이. SK이노베이션은 어떨 것 같아?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 있습니다. 일단은 정제마진, S51이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정제마진 좋아지고 있고 SK온이라는 배터리 자회사 하반기에는 좀 적자가 축소될 것 같다. 그리고 정유 부문이 돈을 잘 버니까 전지 부문에서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까먹는 것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요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는데 역시 여기도 피크아웃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정유니까 22년, 23년, 24년. 다만 아까 S51이랑 좀 다른 거는 뭐예요? S51은 이렇게 내려갔지만 여기는 내려가다가 올라오죠. 24년도에. 뭐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게 있을 수도 있겠고 해서 배터리가 있는 회사와 배터리가 없는 정유사 약간의 구분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추정은 누가 합니까? 다시 갑시다. 이 사이트는 FN가이드에서 운영하라는 와이즈 리포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당연히 유료예요.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끼고 사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데이터도 가장 빠르게 여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FN가이드라는 회사가 네이버 증권이 있죠. 거기에도 데이터를 보내주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데이터는 여기서 보내준다고 보면 돼요. 증권 관련된 컨센서스 관련된 데이터들은. SK이노베이션의 컨센서스를 볼게요. 컨센서스도 모르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컨센서스는 시장 평균이란 뜻이고 시장 평균의 합, 시장의 현재 눈높이, 예상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바로 컨센서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컨센서스도 피상적인 것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참 해드려야겠다. SK이노베이션 뭐 이거 종목 추천도 아니고 종목 분석도 아닙니다, 여러분.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 그래프예요. 요게 올해 한 4월만 하더라도 5,700억이었는데 5월에 7,900억, 8,000억 넘다가 6월 들어와서 8,800억 넘다가 7월 첫째 주에 아까 말씀드린 9,111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때요? 끝내주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더 높여서 새 리포트를 썼어. 그래서 7월 6일 기준으로는 9,587억 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요. 지난 4월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2배 높아진 거예요. 3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주가도 상대적으로 좋았겠죠. 그런데 주가라는 건 항상 뭐다? 그 미래 실적을 또 추정을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볼까?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계속 장기간 횡보하고 그리고 6월 들어서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리고 있죠. 왜 그럴까? 근데 아까 SOE라고 봤을 때 순수 정유 회사가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는 정제마진 좋아지는 거를 더 강하게 먼저 반영을 했고, 그렇죠? 근데 배터리를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더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상대적인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S51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제 마진 하나만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때는 그 순수한 정유사를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배터리가 더 좋다 할 때는 S51보다는 SK이노베이션. 근데 배터리 셀이 훨씬 좋아? 그러면 그보다는 배터리 셀의 영업 비중이 더 높은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미래는 어떤가? SK이노베이션도 역시 피크 아웃. 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좋아진대 이러고서는 이게 샀다가 개처벌. 되게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유튜브들을 보면 또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올해 뭐 실적 추정치 상향된 몇 가지 종목 알려드릴게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 몇 개 종목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것만 보고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가라는 건 그냥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 가장 중요한 키팩터 하나만 꼽으라면 무조건 실적이에요. 다음 분기 실적,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뭐 다다음 분기 실적 이렇게. 근데 그것만 놓고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실적 추정치는 높아지지만 내년, 내후년 눈높이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실적 추정치가 7월 첫째 주에 상향 조정된 종목 중에 대덕전자가 나왔네요. 대덕전자. 한 달 전보다 3분기 이익 그 추정치가 7.3% 높아졌고 연간 추정치도 똑같이 7.3% 높아졌습니다. 대덕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536억 이렇게 나오네요. 연간 영업이익은 뭐 한 2,043억? 이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우리 FCBGA는 작년에 공부했죠, 우리? 박강호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자, FCBGA 무슨 뜻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플립칩. 올 그리드 어레이. 오, 대박! 자, 플립칩, 칩을 뒤집어가지고 볼 그리드 어레이, 볼 방식으로 솔더볼을 심어가지고, 그쵸? 요걸 정렬을 시켜갖고 반도체 칩과 기판을 부착시키는 방식. 우리 아마 복귀리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뭐 가전, 통신 장비, 전장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리고 트렌드가 BGA 방식으로 붙이는 방식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또 수요 대비 FCBGA 기판은 30% 정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역시 플래닛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는 뭐야? 아직 피크아웃 우려는 없겠죠. 이게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근데 21년에서 22년으로 퀀텀 점프를 한번 하고 22년, 23년, 24년 거의 같은 기울기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장한다 이러면 안 돼.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기울기는 여전하다. 예. 근데 다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더 높아진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가 모멘텀이라는 게 생기겠죠. 실적 모멘텀이. 근데 반대로 이 기울기가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막 낮아진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가는 와방 부러질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1만 2천 가지는 됩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다만 대덕전자는 아직까지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다라는지 아직 그런 거는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밀하게 숫자로 보려면은 또 다시 FM 가이드로 와서 요거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예요.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죠. 4분기 거 볼까 한번 참고로. 자, 4분기도 계속 우상향되고 있죠. 그러면 연간으로 한번 볼까? 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계속 우상향되고 있죠. 23년도 것도 우상향되고 있네. 24년도 것도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어. 22년, 23년, 24년 계속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중요해요. 항상 컨센서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도 봐야 돼요. 컨센서스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이라고 했죠. 자, 평균 값을 갖다 대볼까요? 요게 7월 첫째 주 기준 우리가 아까 소팅할 때 제가 536억이라고 했잖아요. 561억으로 높아졌어. 눈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밴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밴드는 뭐냐면 위아래, 위아래. 그 폭이에요, 폭. 그 밴드 폭. 어떤 미친 애널리스트가 야, 나는 3분기 영업이익 5조 원 봐, 5조 원. 그럼 어떻게 해서? 평균에 함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냥 평균이 5조 원으로 가서 찍히겠죠. 근데 누가 야, 나는 10억 봐, 10억.
그럼 어떻게 해서 평균이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위아래, 그러니까 평균값뿐만이 아니라 전체 밴드를 봐야 되는 건데 컨센서스 최고는 지금 650억, 최저는 450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561억이라는 뜻인데 물론 요거는 몇 명이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평균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적 발표 직전에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애널 2명 있었어요. 네. 한 명이 10억 얘기하고 음. 한 명이 5조 얘기하면 그거 아, 진짜 중요한 질문. 그래서 대덕전자는 뭐 하나 예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근 리포트에 항상 들어가서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연구원이 목표가를 얼마를 쓰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얼마로 썼는지 조정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DB금융투자 권성률 연구원 7월 6일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게 올라갔다고 했죠, 이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거를 숫자를 썼겠죠. 그리고 항상 리포트 보면은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3분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여기 있습니다. 영업이익, 이 사람이 650억을 쓴 거예요. 650억을 썼기 때문에 요 평균이 530억대에서 560억대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나오죠. 컨센서스 최고 650억. 아까 말씀드린 건 최저 450억. 근데 가장 최근 7월 6일에 나온 리포트에서 650억을 썼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만약에 7월 6일에 나온 리포트에서 450억을 썼다 쳐봐봐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눈높이가 내려갔겠죠. 눈높이가 내려가면서 주가도 좀 실망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낸 리포트가 가장 높은 추정치를 썼어. 그것도 2분기가 다 마무리됐고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는 초입에서. 물론 주가가 다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대덕전자 최근의 주가인데 물론 시장 대비로는 엄청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대덕전자가 지금 12% 오른 상황이에요. 코스피 20%, 코스닥 30% 가까이 떨어진 이 시국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6월 들어서 시장 폭락하면서 같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월 6일에 리포트 나온 시점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티스트다. 자, 여러분 여기 적산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펀더멘털 실적 추정을 할 때도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해성 DS. 해성 DS도 올해 1분기, 2분기 아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회사로 기억을 하는데 3분기 추정치도 한 주 사이에 4.6%가 높아졌습니다.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연간으로도 높아졌고 꺾이기 어려운 전방시장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해성 DS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죠? 반도체 리드 프레임. 반도체를 기판에 갖다 붙이는 그 구리로 된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IT 기기, D램용에도 쓰이지만 전장용에 많이 쓰이면서 약간 그쪽에서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장의 구조적 성장.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고, 물론 아까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해성 DS도 그렇고 FCPJ 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최근에 IT주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오면 뭐야? 대한민국의 제1의 수출 산업 IT 반도체 하면서 같이 부러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표현에 따르면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 DDR5가 출시가 되면은 이 D램용 반도체 기판도 좀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인텔의 뭐 PC용은 이미 인텔의 CPU가 나왔죠. 엘더레이크. 그리고 서버용 사파이어 RPC.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DDR5도 같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DDR5도 D램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고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 같이 이제 D램주도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해성 DS도 그러면은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찾아봐야지. 20년에서 21년으로 퀀텀 점프, 22년은 훨씬 더 퀀텀 점프, 그리고 22년부터 24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기울기. 물론 이 기울기가 과거의 성장폭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요때보다는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모르죠. 근데 가봐야 하는 거니까. 항상 밸류에이션, PER이라는 건 그 회사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뭐예요? 아, 성장세가 둔화됐다. 점 그래프 찍어가지고 우와
이런 성장세에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좋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된다. 매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갖다 붙이기 나름. 해성 BS도 시장 약세에서 좀 피하지는 못했어요. 다시 연초 주가로 좀 돌아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거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해성 BS는 좋아. 성장세는 20년, 21년보다는 둔화되겠지.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비싸, 싸?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선행 PER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린 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FWD라고 써 있죠. Forward. 그러니까 12개월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PER을 볼 때 과거 PER을 볼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올해 연말 PER도 참고를 해야 되고 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PER도 함께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PER을 받았던 회사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현재 PER, 현재 한 6배,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한 5.8배? 그게 과연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 근데 과거에 이 회사가 14배, 13배, 11배 이렇게 받았던 회사예요. 그리고 2022년 실적 기준으로는 6배, 그리고 23년 기준으로는 5배. 그러면 어때요? 절대적으로 PER은 싸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과거 역사적 PER 대비 지금 PER 밴드가 싸. 이게 PER 밴드거든요. 과거에 뭐 한 13배, 5.3배가 39,000원, 뭐 이렇게 14배가 뭐 10만 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처럼 14배의 PER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이 회사 주가는 10만 원이 넘어도 된다. 막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과거에 가장 낮았던 5.3배, 지금 그 수준까지 거의 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역사적 PER 대비로는 지금 평균 이하에 있겠죠. 중간 이하에. 그러니까 지금은 싸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다? 1차원적인 사고다. 과거 PER보다 현재 싸 보인다는 1차원적인 사고다. 우리는 2차원, 3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주식 너무 어렵다. 그냥 난 쉽게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깜깜이 투자한다라는 거잖아. 이게 분석하는 투자가 가치 투자인데 그거 안 하고 저 인간 왜 이렇게 복잡한 거 어려운 거 가르쳐 주지? 근데 나는 그냥 깜깜이 눈 감고 운전할래 이거야. 햇빛도 눈도 부시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차선도 봐야 되고 옆차도 봐야 되고 난 귀찮아. 그냥 눈 감고 운전할래. 테슬라 사면 된다고. 환장하겠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간접 투자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펀드 가입을 하고 아니면 뭐 퀀트K 같은 거 보면서 대신 스터디를 해주잖아. 대신 서베이를 해주잖아. 그런 건 보면 돼. 오케이. 근데 일단은 자율주행차 없는 사람들은 이거 봅시다. 2019년 성장률 나오죠. 2018년, 19년, 20년. 2020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20%, 영업이익 증가율이 60% 나왔어. 근데 이때 PER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10배 이상을 받았다고 쳐요. 21년도 돼서 매출액 증가율이 42%, 영업이익 증가율도 98%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때는 뭐 한 5배 막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그렇죠. 근데 22년이 되니까 매출액 증가율은 25%로 좀 낮아집니다. 물론 이것도 컨센서스 기준이에요. E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기준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112% 나옵니다. 그럼 어때? 올해까지는 엄청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 몇 배의 아까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멀티플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늘고 영업이익이 0.99% 늘었을 때, 그때랑 매출액이 42% 늘고 98% 늘었을 때의 밸류에이션이랑 어떨까? 물론 이거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연말 기준의 PER이고 항상 PER은 다음 해를 미리 반영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PER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는 말 있잖아요. 고퍼에 샀다. 그러면 이때는 비싼 PER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이 270억에서 400억, 400억대에서 800억대, 800억대에서 1800억대, 1800억대에서 2000억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는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PER은 뚝뚝뚝뚝뚝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싸지는 거죠. 그 가치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요거는 이익 성장률 60% 나올 때랑 90%대 나올 때랑 112% 나올 때랑. 근데 2023년에 이익 성장률은 얼마 나오죠? 19.6%가 나옵니다. 막 100% 성장률 나오다가 19% 성장률이 나와버려. 매출도 20%, 40%, 25% 나오다가 23년도에는 14%대 성장률이 나와버려.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성장하다가 된다. 둔화되는. 멀티플은 뭐다? 성장세, 성장률의 함수다. 라는 측면에서 보는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PER? 5.5배? 뭐 그래. 그러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과거에 열 몇 배 받았던 PER이 지금 5, 6배야. 엄청 싸. 내년에도 실적 늘어나. 내후년에도 실적 늘어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야, PER이 이렇게 싸지면 뭐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야. 성장률이 둔화가 되잖아. 이렇게 보는 거고, 가치 투자자들, 물론 이거 정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이 볼 때는 성장세가 둔화돼도 계속 사상 최고 실적을 내잖아. 그리고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싸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 나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건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미래 실적을 계속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23년도가 뭐 영업이익이 2,193억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은 성장률이 19.6%야. 근데 눈높이가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 야, 더 호황이야. 리드 프레임이 더 필요하대. 그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500억 갈 수도 있는 거고 3,000억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때요? 성장률은 더 높아지겠죠, 반대로. 그러면 주가는 희마리가 없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전망조차도 현재 전망하는 그 전망이 아니라 또 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고, 또 더 그 미래를 애널리스트보다 먼저 내다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또 나온 게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PCB예요. 근데 PCB인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FCBGA보다는 MLB. MLB 뭐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멀티레이어 보드인가? 그러니까 초고다층 보드. PCB 우리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초록색 기판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층이 많대요. 그 초고다층 보드를 만드는 게 이제 그 MLB라는 거고, 이수페타시스 여기도 한 달 전보다 7% 실적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강원랜드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였는데 7월 첫째 주에 한 6% 정도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졌고, 연간 추정치도 3.4% 정도 높아졌습니다. 드랍과 매출액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고 하고, 드랍이 뭐야? 가서 내가 돈으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칩을 놓고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칩으로, 일종의 환전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칩으로 바꾸는 그거를 이제 드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랍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는 거겠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배팅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뭐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요것도 함정이 있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함정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주린이들이 당하지 않는 투자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뭐 나도 내 코가 석잔데, 요걸 왜 가져왔냐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꼽을 때만 하더라도 7월 첫째 주 이렇게 횡보하던 컨센서스가 확 올라갔네? 이거 드랍 더 칩 돈 많이 벌겠네 했는데 한 사흘 만에 다시 컨센서스가 내려가 버렸어. 이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요 기준으로 강원랜드 실적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업 추정치가 높아진 7선에 꼽아드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로 3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냈는데 그 친구는 보수적으로 봤다. 근데 요때 7월 첫째 주에 리포트를 발간한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봤다. 요 차이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더 좋다고 봐에 따라서 본인이 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한금융지주,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우리 금융지주에 금융을 붙이는데 신한지주만 금융을 안 붙여요.
그냥 신한지주라고 이름 회사만 상장사 명만 그렇다는 거고 자, 한 달 전보다 0.8% 정도 눈높이가 높아졌고 연간 순이익은 3.4% 그리고 제가 왜 순이익을 보느냐 금융회사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조업은 만들어서 판관비라든지 원재료비 이런 거 빼고 영업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하지만 금융회사는 매출이라고 안 하고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뭐 수수료 수익 아니면 뭐 이자 수익 근데 거기서 비용을 빼고 영업이익이 남지만 그 밑에 단에서 가장 중요한 뭐 대손 충당이라든지 금융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상식적인 거고 해서 NIM 상승 흐름이 견조하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NIM은 무슨 뜻이에요? 순이자 마진. NIM Net Income Margin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도 빌려주고 뭐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자 마진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 뜻이에요. 그 당연히 그게 높아질수록 좋은 거겠죠. 벌어질수록 정유사는 정제 마진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금융사는 순이자 마진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은행은 자 그리고 뭐 우발부채 주주환원 관련 할인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올해 6.5% 내년에 6.9%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신한지주도 주가는 어떻다? 대부분의 은행주, 보험주, 뭐 금융주들이 그러하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왜 곤두박질 칠 것 같아요? 마진이 안 좋아져. 아니 순이자 마진 좋아진대잖아. 순이자 마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센티멘털 요인이 커졌기 때문에 자꾸 금융당국에서 뭐 이자 부담이 서민들이 커지니까 이자 경감을 해줘라. 최고 이자율을 낮춰라. 서민 대출 더 많이 해라. 그리고 뭐 자꾸 회수하려고 하지 마라. 비 올 때 우산 뺏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티멘털이 훼손이 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또 하나 뭐다? 금융주는 지주사들은 특히나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또 뭐가 있어? 배당하지 마라. 배당 유예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는 아직 배당을 건드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는데 그런 우려들이 또 많은 거고 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사장들 불러다 놓고 보험사 유상증자해라 막 이러잖아. 왜냐면 자본 확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기 시에는 위험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커야 되는데 그리고 보험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졌을 때 뭐 도산을 하거나 사고율이 높아졌을 때 그러면 돈을 많이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급 여력 비율이 커야 돼.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회사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유상증자를 해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유상증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주가 부러지고 막 이런 거거든. 그건 이제 보험사의 일리고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배나라 감나라 또 신한지주에도 그 보험사 있잖아요. 신한라이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센티멘털이 안 좋아지는 거죠. 투자 심리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있는지 뭐 은행이 있는 것도 다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카드, 보험,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은행이 제일 좋을 때 카드, 증권사들은 안 좋을 때는 순수 은행지주사가 훨씬 더 주가는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는 증권사들은 어때? 이익이 전년 대비로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증권사보다는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은데 뭐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인데 증권사가 제일 좋을 때는 증권사를 사라. 아니면 증권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그런 금융지주사. 아니면은 뭐 신한, KB, 우리, 하나는 절대적으로 은행의 비중이 높고. 와이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